김일성의 항일 투쟁을 선전하고 또 미화하는 내용으로 알려진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에서 출간됐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23일 법원에 이 책에 대한 판매를 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헌법의 기반을 흔든다는 주장입니다. 김일성 회고록은 대법원 판례 법원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이적 표현물입니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점을 알면서 판매, 소지 등 이런 것이 금지되는 책입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출간을 막을 필요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우상화 논리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며 높아진 국민의식을 믿고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적 식량 지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정상이죠. 자, 그럼 두고 봅시다. 누가 과연 이 식량 지원을 반대하는지. 그들이 바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걸림돌이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1심회 간첩단 사건 수사 도중 사퇴했던 김순규 전 국가정보원장이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1심회와 통합진보당 핵심 인사들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두라는 압력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노 대통령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다 잘 모시고요.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손톱만치라도 안 좋은 말 하면 그 사람 저의 적입니다. 지난주에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기조실장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실무 역할을 했던 박선원 특보를 임명했고, 세계와 더불어 출간의 노림수는 무엇인가?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해놓고요. 김어준, 박선원 1심의 경우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이 뭐 좌익이든 우익이든 좌파든 우파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써놓은 것을 보고 이거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간을 이제 막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일은 이제 우리 법치여자유문제연대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MPK와 상관없이 제 개인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따라서 제 활동이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볼 때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큰 덩어리 중에 세 번째 덩어리가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뭐 도태우 변호사님이 너무나 또 잘 하시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저대로 이 일이 제가 지금까지 20년 이상 해왔던 일의 하나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왜 제 인생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 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세계와 더불어의 노림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보수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무너져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사건은 지금 김일성 회고록을 공간이라 그러죠. 공적으로 간행하는 이 퍼블리시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비극이죠. 사실 이번에 만약에 이것이 지금 교보에서 벌써 100질 이상이 팔렸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합법이 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어떤 차원으로 넘어가는지 여러분에게 오늘 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지금 간행물위원회, 우리나라 간행물위원회, 간행물이 얼마나 윤리적인가 이걸 이제 평가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나 모르겠다. 김일성의 회고록 세계와 더불어를 발간해도 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거 법원에서 물어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지금 한국이 심각하게 변성이 됐다. 어떻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소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우리가 김일성에 대해서 선과 악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죽어 있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이것을 판매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론을 내게 됐는데,
만약에 판매 금지를 시킨다면은 민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끝까지 싸우죠. 이제 법치와 자유민주연대 MPK와 민변 간의 싸움이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의 싸움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용하지 않고 만약에 판매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또 새로운 차원의 싸움이 진행되겠지만 저는 이미 이 선택은 인간의 선택 너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큰 사건인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세계와 더불어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이 세계와 더불어는 20년 전, 거의 30년 전부터 사실상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읽겠다 그러면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아예 파일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돈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8건 28만 원이라고 그러죠.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지금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 교보에서 이미 100질 정도가 팔렸다는 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용도입니까? 이 사람들이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듯이 기본적으로는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수익금을 통일운동에 쓰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통일운동은 북한에도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가 오는 그런 통일은 아니겠죠.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고 북한에 있는 김일성 동상, 뭐 위대하다고 말하잖아요. 자기들은. 김일성을 동상을 한라에서 백두까지 세우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통일, 뭐 다른 말로 하면 적화 통일. 그 통일을 위해서 쓰겠다. 돈을 조성하겠다. 아주 뭐 정직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돈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그 책을 읽겠다 그러면은 못 읽을 사람이 없어요 이미. 근데 이걸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 기본적으로 돈을 조성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돈 세탁하기 굉장히 편하죠. 지금 종북 세력에 돈 좀 주고 싶어 합법적으로 이 책을 사주면 되는 거죠. 악성머니로 사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합법적으로 종북 세력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죠.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 김일성 회고록을 합법화하게 되면 사실은 국가보안법 7조가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기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동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 7조가 굉장히 독특한 법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1991년 이전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는 그런 표현이 없었어요. 그런데 운동권들이 이제 권력을 갖고 나서 제일 먼저 이 국가보안법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없애자 그러면 너무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먼저 어떤 구절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할 정을 알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 말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뭐 김일성 만세, 내가 김일성 만세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광화문 내거리에서 외친다고 해서 우리나라 뭐 국가의 존립에 안전에 위협이 있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위태로워지니? 아무 상관없잖아.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광화문 내거리에서 거의 김일성 만세 하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이미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와보시면 종북 세력이 활기를 치고 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뭐 저러고 다녀도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협이 없다. 정말 위협이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위협이 사실은 있죠. 그 사이에 거의 한미동맹이 거의 와해가 됐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국하고 미국과 군사훈련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훈련 제대로 못하는 것은 이미 한미동맹이 거의 와해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드에 들어가고 있지 않거든요.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구성한 인도 태평양 안보 체제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는 중국 패권을 막는 가장 중요한 안보 시스템인데 우리가 거기 빠져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든 심각하게 안보 위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세계화 더불어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면 이제는 북한 우상화물에 어떤 바도 어떤 재갈도 물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팔면 안 되지, 이거 북한 잡지 팔면 안 되지, 북한 영화 팔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뭐 그거 본다고 해서 안보가 위험해지니? 이렇게 말하겠죠. 이제 돈벌이를 시작하겠죠. 본격적으로 포교가 되겠죠. 지금 국가기관이 거의 종북 세력이 넘어가 있는데 국가 세금을 그걸 사주는 데 쓰겠죠. 별 이상한 일이 있을 것이고 제가 이거 가장 아니에요. 이제 김일성 동상도 마음껏 세웁니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이폰 이거 이상한 거네, 독특한 거네, 갤럭시 이거 독특한 거네 잠깐 생각했지만 불과 몇 년 안에 전 국민이 들고 다니게 됐거든요. 김일성 동상 처음에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소녀상을 세우듯이 다 세웁니다. 누가 그것을 부술 수 있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표현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정북 세력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미 권력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지금 계속해서 이 추세로 가면은 정북 세력이 권력을 갖게 된다. 탄핵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순실보다 김일성이 더 악하니? 지금 최순실이라는 마녀를 만들어서 지금 결국은 헌정을 무너뜨리고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김일성 체제가 합법화되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거니? 이렇게 계속 말했어요. 아무도 귀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22년, 23년, 24년 계속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하나의 또 분수령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번에 세계화 더불어를 합법화시키면 이제 백두에서 한라까지 김일성 동상이 들어섭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특히 기독교 목사님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북한에서 김일성 동상이 들어서고 나서 기독교가 사실상 실질적인 기독교는 다 끝났습니다. 가짜 교회가 있을 뿐이죠. 몇 개, 그것도. 보통 사람 갈 수도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기독교 박해를 70년 이상 바라보면서도 한국 기독교, 가톨릭, 성공회, 종북 세력이 거의 온상처럼 변질되었죠. 목숨 걸고 이 우상화 세태를 막는 목사님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라가 위태로운 것입니다. 지금 주가가 높아 있다고, 뭐 3천 이상 높아 있다고 국가가 위태롭게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미 김일성이 합법화됐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말과 그 악 중 악이 합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여정이 하명을 하면은 예스라고 해야 되는 경찰이 생겼다는 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모두 잠들어 있죠.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말하나요? 정말 어두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세계화 더불어를 이번에 합법화시키면 김일성 동상도 합법화되고 기독교는 말살됩니다.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운동권 세력이 사람들에게 민주화는 자유민주화인 것처럼 속여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민주화가 자유민주화가 아니고 공산화다 이런 것을 이제는 숨기지 않거든요. 노골적으로 이제 민주화가 공산화다 이걸 드러내고 있죠. 지금까지는 민주화는 자유민주주의의 민주화다라는 것이 그래도 우리 국가가 인정하는 민주화였어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건국할 때 취임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학생들이 좀 반대하고 사람들이 데모하고 반대한다고 해도 우리는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를 좀 폭넓게 인정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취임사에서. 그 취임사를 하고 2년도 안 돼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그 동족 상전의 비극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전쟁이 끝나고 나도 역시 좌익이 친북한이 거의 30% 정도의 표를 얻어갔어요. 계속 자유선거를 했고요. 상당히 사상의 자유를 인정을 했어요. 중국처럼 하지 않았어요. 천안함에서 1000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사태 없었고요. 광주에서 희생이 상당히 있었지만 해석이 분분합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군인들이 시민을 죽이기 위해서 죽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달기 시작했죠.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2000명이 죽였다고 2000명을 죽였다고 전두환 포갑 정권이 2000명의 시민을 죽였다 이렇게 적혀 있는 황석영 책을 읽혔어요. 물론 저는 그때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2000명이 죽었다 뭐 이런 것을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람도 꽤 있죠. 그래서 시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광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했다가는 뭐 이제는 벌금을 매기겠다고 하는데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럼 6.25에 대해서 북침설 주장했던 사람은 다 끌고 가야 됩니다.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간 죽음과 이산가족의 고통에 몰아간 그 사건은 죄가 아닌가요? 네, 굉장히 이게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세계와 더불어를 합법화시키면은 이 가장 중요한 무시무시한 사건이 현실이 됩니다. 이번에 이 종북 변호사들이 쓴 답변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발간하는 것은 민족, 이 답변서 자체가 이적 표현물이에요. 아주 목불인견이에요. 봐줄 수가 없어요. 이 답변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일제시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전개한 항일 무장투쟁의 생생한 기록을 전달함으로써 민족의 고귀함을 일깨우고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신청인이 이 사건 서적에 판매 수익금을 전부 통일운동기금에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것도 공익적 발간의 단적인 징표라고 하겠습니다. 이 공익이라는 것은 무슨 공익을 말합니까? 더불어 공짜입니까? 자유통일기금은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회주의적 이념이나 노선을 넘어 모든 계급 계층을 포괄하는 통일 전선적 시각에 의거한 민족 해방 투쟁을 중시함으로써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통일 전선적 시각, 아예 그냥 좌익의 그 방법론을 인정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민족 해방 투쟁을 중시함으로써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6.25 전쟁을 정당화하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김일성을 항일의 영웅으로 만들어서 6.25 전쟁도 사실은 민족 해방 투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6.25 전쟁 책임을 안 지겠다는 뜻이죠. 6.25 전쟁도 항일의 연장선으로 이제 항미로 해서 민족 해방 투쟁이다. 세계와 더불어는 북한에서 나온 우상 저작 중에 최고봉이에요. 이걸 이제 인정하게 되면은 이제 김일성이 이 민족에 가한 무시무시한 6.25 전쟁 도발을 싹 지워주는 효과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겠습니다. 세계와 더불어의 노림수는 첫 번째는 현금 조성입니다. 합법적으로 종북 세력에게 돈을 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뒷돈 줄 거 없습니다. 책 사주면 됩니다. 28만 원씩이나 됩니다. 이게 작은 것이고 두 번째는 운동권 세력이 그동안 국가보안법 위반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기 조금
어렵게 되어 있었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것도 끝났지만 다시 말하면 김일성 만세를 주장했던 민주화도 민주화다. 면죄부를 받겠다는 겁니다. 지금 김일성 만세 부르고 국가보안법 위반했던 사람들이 대통령 될 때 아직은 걸림돌이 되죠. 걸림돌이. 이번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통령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그렇게 말했죠. 다음 대통령은 하태경 됐으면 좋겠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일성이 해고록에 속을 사람이 어딨나. 높아진 국민의식 믿고 표현의 자유 적극 보장하자. 자기도 속아요. 그리고 속기 서놓지를 않았습니다. 수채화 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수채화. 아름답게. 북한에서 가장 뛰어난 문인들이 쓴 저작이에요. 여러분 소설 읽을 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생각하면서 읽습니까? 수채화 같다고요. 물 젓는다고요. 하태경이 왜 저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범죄의 자유가 아닙니다. 지금 5.18에 대해서 무슨 말만 해도 다 잡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막말이에요? 망발이에요? 여러분 하태경이 정말 바보라서 저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자기의 이력을 지우겠다는 뜻이죠. 자기가 했던 일들, 김일성 만세 불렀다는 거, 김일성 뭐 이적 표현물, 이 사람 당연히 세계화 더불어 읽었겠죠. 안 읽기도 힘들어요. 그 세대의 주사파들이. 심지어 1심의 사건에서도 그때 검찰에서 찾은 이적 표현물 중에 세계화 더불어가 들어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사태를 한번 잘 보십시오. 1980년대 운동을 했다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알고 봤더니 공산화였어. 빨갱이 일이었어. 김일성이 빠는 거였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 그 정도 한다고 해서 자유민주 기본질서가 뭐 위협이 옵니까? 위태로워집니까? 그거 뭐 이제 다 옛날 불장난이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답니다. 6.25 전쟁 그거 일으킨 거? 그거 뭐 항일 민족운동, 해방운동의 연장선이지. 옛날에는 일본을, 지금은 미국을 대항해서 우린 지금도 식민지 해방투쟁을 하는 거지 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사라져요. 여러분이 1948년에 만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모르는데 그 나라는 김일성이 같은 악마가 지배하는 나라가 싫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기 표를 갖고 자유롭게 선거해서 대통령 뽑겠다. 자유선거해서 내 손으로 리더를 뽑겠다. 기본권을 갖겠다. 마음대로 다니겠다. 해외도 마음대로 다니겠다. 공부도 좀 마음대로 하겠다. 1948년 이전에는 그런 나라가 한반도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라가 그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입니까? 다 나가세요. 그런 사람들. 왜 지금 이 나라에 살아요? 어떻게 이 나라를 김일성이한테 넘겨줍니까? 그리고 김일성이 빨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넘겨줘요? 그건 악마한테 나라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세계화 더불어를 김일성 해고록 세계화 더불어를 인정하는 것은 표현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범죄의 자유, 살육의 자유, 반인도 범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태경이 전향했습니까? 지금 하태경 세력이 교묘하게 국민의힘의 가치 전선을 다 무너뜨렸죠. 정통 보수, 정통 대한민국 세력을 모두 비합리적이고 합리성이 없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죠. 극우다. 극우를 이제 타도하겠다. 심지어는 이들이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자유한국당, 그 당시 자유한국당을 부산 앞바다에 수장시키겠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도 지금도 속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엉뚱한 데 가서 킁킁거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아무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다. 이제 그만 말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제가 크게 요약을 했어요. 현금을 조성하는 것과 운동권이 자신들의 가오에 대해서 모두 면죄부를 받겠다. 세 번째는 김일성 우상화를 합법화시켜서 적화통일을 이루겠다.
그것이 바로 김일성 합법화예요. 이미 지금 합법화가 거의 돼서 교보에서 판매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잠깐 저희 MPK에서 법제자유민주연대에서 주도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멈췄지만 법원에서 괜찮아 하는 순간 이제 김일성 우상화는 범죄하는 조직, 옛날 백백교보다 한 억배 나쁜, 억배라고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계산했을까 생각을 하지만 연 인구 생각하면 정말 수천만이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살아갈 사람들 다 여러분 계산하면 정말 억배 나쁩니다. 지금 한 10명 죽이면 연쇄살인범이고 한 1,0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의 영혼을 다 죽여버리고 육체를 다 죽여버리면 영웅됩니까? 항일 영웅됩니까? 지금 그게 한국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 인생에서 제가 크게 3가지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바로 저 악마들을 반인도 범죄자로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유엔에 청원하는 일을 교묘라고 할까요? 저는 프로듀스처럼 20년 이상 했어요. 그리고 2014년에 반인도 범죄로 이제 규정이 됐죠. 확실히. 그리고 전쟁 범죄, 그리고 침략 범죄. 지금 김일성이 지금 침략 범죄로 평화에 반한 범죄로 지금 전범 처리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민족해방운동이에요? 꿈 깨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산가족이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교 저지의 납북자들이 지금 10만이 가까워요. 소식이나 알고 있어요? 3가지 노림수, 현금 조성, 김일성주의 운동권들의 면죄부, 그리고 민족해방운동사 운운하면서 김일성 전범을 용서해주자, 김일성 우상화를 대한민국에 퍼뜨리자. 이런 전략입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전략이 있습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한미동맹이고 뭐고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여당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언론 기자들이 전부 지금 영혼이 다 넘어갔어요. 신사참배를 하고 있어요. 21세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두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이 신성하고 거룩한 땅에 김일성은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오늘 김어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김어준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어준. 김어준이 누굽니까? 저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 2012년에 심각한 글을 썼어요. 그 사람이 보지 않았겠지만 제가 그 글을 썼던 것은 이 글이 이해될 사람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글을 썼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이념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끝났다고 생각한다. 북한 주체 사상을 이념이나 사상으로 어떤 체제의 이념이나 사상으로 추종하는 세력은 거의 없어졌다. 다만 새로 시작된 전면전은 영의 전쟁, spiritual warfare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말하자면 지금 하태경이 하는 말은 합리적인 사람, 리저너블한 사람, 합리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무슨 김일성을 빨겠냐. 그 말은 말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영혼이 이미 상실된 사람들은 빱니다. 이미 사이비 종교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이미 김일성 현상은 일종의 사이비 종교 현상이라는 거죠. 지금 하태경이 자기 과오를 지금 분칠하기 위해서 이런 면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영의 전쟁, spiritual warfare예요. 영의 문제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줍니다.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요. 1등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낙곰수와 김일성 우상 숭배, 종북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낙곰수는 김일성 우상 숭배 안 해요. 종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눈을 뜨면 제가 보기에는 한 줄에 엮여 있습니다. spiritual eyes라고 내가 표현을 했어요.
남한테 피해주는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즐기고 예수를 미워하고 악마주의, 사타니즘에서 미적 감동을 느끼는 세계? 여러분, 이건 좀 해설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낙곰수가 아니라 그 김어준의 뉴스 강장을 들어봤더니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참 물건은 물건이다.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뉴스라는 것은 굉장히 근엄하다. 아주 근엄하다. 뭐 좀 딱딱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왜냐하면 권위를 제공하기 위해서 뉴스라는 것은 좀 차분해야 되고, 여성들도 아주 뭐 단정해야 되고 예뻐야 되고, 남자들도 머리 아주 깔끔하게 깎아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에게서 뉴스를 들으려고 할 때 힘을 엄청나게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화면 치워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이 얘기를 꼭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이 화면 말고 그냥 이거 화면 없애보세요. 그냥 사람이 나오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지금 김어준이 왜 이렇게 힘이 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김어준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것이 하나의 기본적으로는 문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현상. 엔터테인먼트 현상이라고 봅니다. 정치 엔터테인먼트지만 이 김어준 현상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1990년대 초에 서태지 판을 샀던 것과 비슷하게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스테레오타입, 뭔가 전형적인 것을 이렇게 툭 깨고 나오는 그런 종류의 아주 독특한 그런 자유라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어요. 자유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자유를 추구한다? 좀 독특하죠. 여러분께서 이 아이러니를 이해해야지만 이 김어준 현상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정치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없어요. TV조선에서 요즘에 트로트 붐이 있는데 뭐 트로트식이죠. 저는 이렇게 정광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자주 듣는데 들으면 와, 참 설교도 약간 엔터테인먼트가 있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굉장히 즐겁게 하시잖아요. 근데 약간 트로트에 가까운 그런 즐거움이지, 예전에 그 우리가 새로운 종류의 어떤 미적인 그런 충격을 줬던 그런 종류는 아니에요. 굉장히 익숙한 그런 거죠. 근데 낙검수도 그렇고 지금 김어준을 보고 있으면 뭔가 미적인 새로움 이런 것이 보이거든요. 뉴스 광장, 오늘 뉴스 공장인가? 뉴스 공장을 보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웃음이 나는데, 야, 저렇게 말을 하면 다 속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백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데 왜 백신을 못 맞게 해? 백신의 위험성을 계속 강조하는 뉴스를 언론들이 내는 거야. 정말 얘네들 웃기네?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저희 같은 경우는 백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백신을 정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대신 아주 엄격하게 만들어진 백신이라는 것이 1년 반 만에 만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거의 1년도 안 돼서 트럼프가 만들어냈거든요. 그 백신, 말하자면 그나마 화이자나 모더나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모든 백신이 다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영국에서 만들었던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아니면 시노팜이라든지 이렇게 FDA 같이 무시무시한 그 검증기관이 검증하지 않은 것은 좀 두렵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김어준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백신을 왜 부정하냐. 우리는 어떤 백신을 얘기하는데 김어준은 모든 백신을 얘기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다 속는 거죠. 왜냐하면 일종의 엔터테인먼트처럼 뉴스를 다루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김어준 같은 종류의 좌파들도 모두 종북이다, 종북 세력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싸울 방법이 없어요. 종북이란 말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종북도 좀 봐주자라고 말하는, 김일성 회고록도 좀 읽자라고 말하는 하태경이 종북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아주 종북을 좁혀서 말하면 세계와 더불어를 발간하는 사람들, 또 옹호하는 변호사들이 종북이겠지만 그거 좀 읽어도 되지 않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까지 종북이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모두 한 덩어리가 됐나? 왜 대한민국을 생매장시키는 일에 전부 흙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 한 무리가 됐나? 이 현상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김어준이 왜 자신은 종북이 아니고 자기는 김일성 싫어해. 김어준한테 김일성 개새끼 해봐. 그러면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왜 모두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이 이제 김일성 합법화를 시도하는 것을 방관하게 됐나? 여러분, 이 현상을 반드시 이해됩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낙검수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시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썼어요. 12년에 1200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012년에 제가 이 글을 썼는데요. 이 글을 쓸 때 낙검수가 하는 그 김용민이랑 뭐 주진우랑 셋이 하는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방송을 굉장히 길게 들었어요. 한 100시간 들은 것 같아요. 나중에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제가 오죽했으면은 그 앵그리버드 게임을 하면서 이 새총을 쏘면서 들었어요. 저도 좀 코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나중에 하도 그 앵그리버드를 하면서 들으니까 이제 팔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들었어요. 제가 다 듣고 보니까 이 낙검수 이 세력은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낙검수의 세련된 옷차림과 김정일의 검소한 인민복, 이건 제가 쓴 제목이 아니에요. 저는 페이스북에 썼기 때문에 이걸 누가 긁어가서 이제 기사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딱 이렇게 말했어요. 낙검수는 일종의 정치 엔터테인먼트다. 일종의 사타니즘이다. 하지만 미적 사타니즘이 아니다. 미적 사타니즘처럼 꾸미고 있지만 이렇게 썼어요. 낙검수는 애초부터 미적 사타니즘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예술이나 오락 따위로 끝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 권력이다. 오직 정치 권력만이 낙검수 에로티즘을 정점으로 이끌 뿐이다. 제가 이것을 타락의 권력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적 사타니즘은 근본적으로 허무주의를 몰고 오지만 낙검수는 허무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이때 허무주의라는 것은 뭐 권력이고 뭐고 이런 거 말고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미적인 완성도를 향해서 끝까지 추구하다가 허무가 온다는 의미에 가까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마약과 자살, 탈선으로 치달아갔던 서구 사타니즘 예술가들은 차라리 순수하달까? 이 낙검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타락하고 타락을 통해서 미적인 자유를 과시하는 것처럼 롤링스톤즈 같은 사람을 흉내내지만, 그런 사람들을 흉내내지만 이 사람은 믹 제거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숭 없이 불타오를 낙검수의 권력의지, 그들은 죽지 않는다. 2012년 한국 현실 정치에서 그들은 성취할 것인가? 제가 2012년에 이 글을 썼어요. 얘네들이 맨날 뭐 낙검수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돌아다닐 때 2021년에 지금 9년 전에 제가 썼던 이 것을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김어준은 권력이죠. 김용민이 이 직후에 국회의원 선거 나올 때 제가 제 친구들과 같이 그 김용민 선거 사무실 앞에 갔어요. 가서 제가 얘네들 방식으로 했어요. 얘네들 방식. 얘네들이 계속 찬송가를 이상하게 이렇게 바꾸잖아요. 박근혜 이걸 닥근혜 이렇게 바꿔서 찬송가에 집어넣어서 막 부르잖아요. 저희가 원본대로 1시간 동안 딱 찬송가 불러주고 왔어요. 김용민이 어쨌든 좌절됐죠. 콘돌자 라이스 그 강간 모독 이거 들켜서 김용민이 좌절됐죠.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도 계속 정치 엔터테인먼트죠. 하고 있죠. 김어준은 이제는 더 강합니다.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김어준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권력 현상에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부인할 사람이 없죠. 그 자체가 권력이죠. 아니 백신을 왜 맞지 마라 그래.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 다 속잖아요. 우리는 어떤 백신을 얘기하는데 김어준은 모든 백신을 얘기해요. 말을 바꿔요.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의 거짓말이 지금 하루에도 정말 수십만 수백만이 듣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술적 사타니즘은 서구 사회에서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 롤링스톤즈의 마약과 자살과 심지어 사람 죽기도 했죠. 그 사람들이 지금도 다 살아있죠. 그 사람들이 정치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너무 어려울까 봐 서구 사타니즘 예술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롤링스톤즈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머나먼 정글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주제가 여러분도 아마 이 노래는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광고에도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감독님 좀 켜주세요. 제목이 페니 블랙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모두 검게 물들였으면 이런 뜻이에요. 아주 가사가 소름 끼치는데 나는 지금 빨간 문을 보고 있다. 이제는 다 검게 물들일 것이다. 소녀들이 지나가는데 소녀들이 I see a red door and I want it painted black. No colors anymore, I want them to turn black. 다 빨간 문 보이는데 이제 검게 물들는 거야. 다른 색깔이 이제 필요 없어. 검은색만. 이 친구들이 Imagine there's no heaven. 오케이.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이렇게 이미지 나가는 거예요. On the dark desert highway, cool wind in my hair, warm smell of colitas rising up through the air. Up ahead in the distance, I saw a shimmering light. The wall on which the prophets wrote is cracking at the seams. Upon the instruments.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린 노래 다 뭐 이 사타니즘 계열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악마주의. 롤링스톤즈의 이 세상을 검게 물들였으면 이제 색깔은 다 필요 없어. 사실 이 노래가 사실은 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잘 아는 노래인데 여러분도 아실 거고. 이 사타니즘은 알고 듣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듣는 사람은 있는데 안 들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전 세계적인 20세기 그 팝의 조류기도 했기 때문에 롤링스톤즈는 실제로 사는 것도 정말 악마처럼 살았어요. 그런 별명이 있고 믹 제거 같은 경우에는 뭐 마약과 섹스와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아주 정말 그 악마 같은 자들을 경호원으로 써서 그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정당방위라 그러고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태들 우드스탁에서 뉴욕 북부에서 있었던 어떤 농장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도 그렇고 그런데 이 롤링스톤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들으신 이제 음악이 이매진이죠. 이매진. 천국 없다, 지옥 없다 생각하시면 천국도 없고 천국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제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 가사를 잘 들어보면은 이 지상이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 왜 천국 같은 것을 소망하느냐 그렇게도 들립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이제 그 모여들 때 사람들이 이 이매진을 마치 평화의 송가처럼 불러요. 그 노래를 부를 때는 막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러분이 들으신 게 아마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일 텐데
호텔 캘리포니아도 너무나 명곡이고 정말 뭐 굉장한 이제 노래죠. 그런 자세히 들어보면 역시 거기도 악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킹 크림슨의 에피타프 묘비명. 여러분 킹 크림슨 에피타프를 들어보시면은 뭔가 음울한 느낌이 있겠는데 첫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썼던 것이 이제 찢겨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크래킹되고 있다, 갈라지고 있다. 예전에 제가 이 그 사타니즘 음악에 있어 사타니즘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20세기 이 팝 음악, 롤링스톤즈나 비틀즈는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 등 전 세계를 강타했던 흐름이지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이의 자유, 자유보다 더한 자유를 갈망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태어났던 이 세대가 이제는 그 이전에 전쟁을 얘기하는 그런 기성세대하고 다르게 정말 그들의 방식으로 최고 수준의 자유를 갈구를 했어요. 누가 그렇게 뭐 이렇게 그 방향을 지시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어쨌든 히피 문화와 새로운 것들이 터져 나왔고 그건 상당히 미적인 그런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사회가 문제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드스탁에서 사람들 다 죽이지도 않고 천안문처럼 뭐 마약한다고 해서 다 죽이지도 않고 뭐 정부에 반대한다고 해서 베트남 전쟁을 반대한다고 해서 다 죽이지도 않고 어쨌든 어떤 종류의 예술을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흡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이런 조류가 있었고 지금 30대, 40대는 사실 이런 종류의 6.25 전쟁이 어떻고 경제 발전이 어떻고 이런 정말 착한 말 이런 것들에 너무 이제 숨이 막힌 세대가 좀 더한 자유, 꼰대 세대로부터 더한 자유 한번 누려보자. 서태지 세대가 지금까지 쭉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뉴스 앵커는 뭐 예전에 뭐 박성법 이런 사람이 아니라 뉴스 공장의 공장장 김어준이야. 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좋겠는데 왜 이 사람들이 정말 정치적인 사타니즘까지 가느냐. 어떤 한 사회가 예술의 사타니즘에서 멈추면 괜찮아요. 예술 표현의 어떤 수준을 높일 수도 있고 허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사타니즘이라는 것은요.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나 이런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정치 영역에서 정부가 필요악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필요악이라는 것이지 진짜 악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정부가 진짜 악을 대변하고 진짜 악의 편에 선 것은 이번 정권이 처음이에요. 그 전에도 징후는 있었지만 징후는 분명히 있었죠. 김대중 이후로. 하지만 이 정도는 처음이에요. 지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런 대통령들 보고 악마라고 그러는데 정신 차리세요. 진짜 악마는 막 몇 천만 명씩 죽여버리고 몇 백만 명씩 굶겨 죽이고 그런 게 진짜 악마예요. 김정은 같은 사람. 그런 악마한테 권위를 받아서 국가를 모두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린 김정은, 김여정 이런 게 진짜 악마예요. 그 사람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 모택동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 이런 거 악마예요. 여러분 진짜 악마 통치라는 게 뭔지 알고 있어요? 정치적 사타니즘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한국이 정치적 사타니즘 시대로 들어왔어요. 제가 한국에 드디어 정치적인 사타니즘이 도래할 것이다. 2012년에 그렇게 예언적인 글을 썼죠. 제가 예언가라서 썼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다 대학 시절에 다 보고 겪고 만나보고 수백 명과 얘기를 해보고 100% 이들이 권력을 가지면 100% 김일성 합법화를 시도한다. 헌법 4조에서 자유 삭제한다. 그 다음 단계는 헌법 3조를 지운다. 그리고 영구 분단을 원하는 김어준 류와 국민의힘 기회주의자 유 같은 사람들을 모두 바보로 만들어서 결국은 김일성한테 헌납한다. 제가 20년 전부터 말해봤자 아무도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말 안 들으면 이제 정말로 종북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제가 2010년에 북한을 선점하라. 김성욱 기자
한테 부탁을 하고 제가 에디팅을 하고 해서 북한을 선점하라 썼어요. 그리고 북한을 선점하라 김성욱 기자가 쓰고 제가 출판을 했죠. 북한을 선점하라를 10,000부 이상 팔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서문에 에디팅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북한에도 당신들이 원하는 자유가 북한에도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당신들 자유 다 없어진다. 그렇게 썼어요. 벌써 12년 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유가 없어요. 식당에서 마음껏 떠들고 놀 수 없어요. 지금 한강에서 대학생이 죽어 있는데 사람들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여정이가 대북 전단 날리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 수사하고 있어요. 그거 압수수색하고 있어요. 박상학이. 제 친구예요. 저보다 나이는 2살 많지만 20년 전부터 제가 잘 아는 친구예요. 그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북한에도 자유 와야 된다. 북한에도 자유 와야 된다. 그 주장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범죄자 만들고요. 여성이 그 사이코 애가 한마디 하면 우리 경찰이 말을 들어요? 악이 이미 프리베일링, 이기고 있죠. 그래도 교회는 잠잠해요. 한국 기독교가 거의 대부분이 엉터리인 거죠. 한심해요. 예전에 신사참배했던 그 기독교보다 그때는 그래도 총칼이었잖아요. 지금 총칼 들이대지도 않은데 벌써 손 들고 나와요. 이렇게까지 허당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예술적 사타니즘은 한계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정치적 사타니즘은 한계가 없어요. 부정선거도 마음대로 하고요. 마음대로 가두고요.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까지 가두라. 지금 30, 40대가 다 찬성하고 있다 그러는데 대부분이. 너네들도 다 한통속이야. 정신 차려. 그리고 이 정치적 사타니즘에 물들면 국가가 패망할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로 낮에도 시체가 길거리에 돌아다닙니다. 예전에 팻 로버슨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미국에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지금 똑같은 섬인데 한쪽은 도미니카 공화국은 멀쩡해. 똑같은 섬인데 한쪽은 낮에도 시체가 굴러다녀. 그것은 IT 공화국이 IT라는 나라가 사탄한테 나라를 봉헌했기 때문이지. 독립할 때 19세기 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펜 로버슨 목사를 비난하지만 이 세상에는 합리적이고 무신론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 이후에 현실 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큘러 베이스로 무신론 베이스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같이 가기 위해서 만들 수 있지만 그 사회가 궁극적으로 운영되는 원리 속에는 언제나 영적인 스피리추얼 베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김일성의 나라다. 북한에서는 아예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아요? 헌법이 아예 김일성의 헌법이다. 율사상 10대 원칙이 이 나라는 김일성 거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존엄하다. 그게 영적인 선언이죠. 일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이제 법은 제도는 완전히 현대화 됐지만 일본 헌법 1장에서 천황이 우리의 상징이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하나 여러분 여쭤볼게요. 한국의 최고 가치가 무엇입니까? 한국의 최고 가치는 사람 하나하나가 김일성 혼자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다. 이게 최고 가치거든요. 한 사람은 다 귀하기 때문에 자유선거를 주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 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국민의힘도 지금 다 장악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표를 여러 차례 보여드렸어요. 지금 이 시대는 제일 앞에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했던 표를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그 공천할 때 한교안 대표에게 계속 제가 방송으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요로를 통해서 말했어요.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하태경 같은 신보라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그 비례에 가까운 공천했다가는 당신 당한다. 제가 비공식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종로에 이낙연하고 붙냐. 왜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속아서 비례 입원을 받아야지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근데 이분이 정치 감각이 없으니까 듣지를 않아요. 결국은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한국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은 정치 능력이 없어요. 지금 윤석열 참 되게 웃음이 나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끝까지 한번 가보죠. 뭐. 제가 이 표를 자주 보여드렸어요. 공산운동권 권력 패러다임. 지금 한국은 공산운동권 권력 패러다임에 완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NL, ND, PD 이게 크게 세 가지 이제 패밀리였어요. 뭐 그 전에 복잡한 건 다 이제 여기로 80년대 모아졌기 때문에 이 중에 ND라는 것은 작은 세력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은수미, 저기 은수미나 아니면 조국 뭐 이런 사람들도 ND예요. 백태웅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권력이 많이 없어요. NL은 북한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포터가 있기 때문에 NL이 강하죠. 주체사상파, 민족해방파 지금도 제일 강해요. PD 뭐 노동해방, 민중민주 뭐 이진경이 어떻고 하는 이 사람들 지금 다 이미 한 집 식구입니다. 그리고 교수 표방한다고 하는 하태경, 김근식 뭐 등등 이런 사람들 이 네 집이 다 한 집 식구예요. 이 사람들이 따로 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보수 표방하면서 정통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지금 다 몰아내고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지금 황교안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해서 웬만하면 다 쫓아내고 이 사람들하고 1948년 헌법과 건국 이승만 헌법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반공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하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천부 인권 사상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기독교적 가치라고 표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신앙의 자유. 홍익인간님은 어때요? 불교 포함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긍정해요. 여기서 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공산운동권 권력 패러다임과 1948년 체제의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파르티잔입니다. 파르티잔십이라는 것은 결국은 당파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 당파성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이념에 대해서는 아예 말하시면 안 됩니다. 당파성이라는 것은 일단 내 편을 정한다는 뜻이에요. 일단 내 편을 정한다. 그 다음에 뭐든지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공산운동권 권력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1948년 체제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을 딱 우리 편 아니라고 정했기 때문에 종파, 북한에서 종파라고 그러죠. 종파, 북한에서 반동이라고 그러죠. 반동, 적폐, 그리고 극우 딱 잘라버리고 이제 우리끼리 내부에서 일하자. 말하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당파성이 딱 확립되고 나니까 지금 북한 인권운동을 한다거나 우리 같은 자유민주주의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이 정권이 10원 한 장 주고 있습니까? 있는 것도 없애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당파성이 정해지기 때문이죠. 지금 하태경 보십시오. 하태경 그 무리들이 정통 1948년 보수 우파를 이용만 해먹죠. 적당하게. 필요하면 이승만도 꺼내 쓰고 필요하면 뭐 뉴라이트도 꺼내 쓰고 필요하면 박정희도 꺼내 쓰고. 저는 예전부터 그 사람들한테 공식 비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이용하겠다. 이제 토사구팽할 때 됐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보수를 표방하면서 어떻게 1948년 체제를 이해하지 못해요? 1948년 8월 15일에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하다. 불가침해. 천부 인권이 있다. 이렇게 선언한 이승만 헌법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자들이 하는 말이 입만 열면 하는 말이 김일성과 이승만은 등가다. 어떻게 등가예요? 악마하고 천사가. 이승만은 천사죠. 뭐 이승만이 4.19 어떻고 그런 말 할 생각이에요?
범위가 다르고 규모가 다르죠. 그리고 어쨌든 북한의 도발과 어마어마한 긴장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다 보니 어려운 일이 있었고 대가를 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김일성과 비교가 돼요? 지금 공산운동권 패러다임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모두 6.25 전쟁을 민족해방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무도 6.25는 기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4.3이 뭐예요? 4.3. 남로당이 제주도를 장악하는 것을 반대한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4.3이라는 것은 남로당이 하도록 두지, 여운형이 하도록 두지, 건준이 하도록 두지, 그걸 왜 방해해? 남로당이 사람 다 때려 죽이고 있었어요. 그걸 왜 진압을 안 합니까? 물론 무리가 있었죠. 민간인들이 희생이 됐죠. 비극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등장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5.18도 그렇고. 6.25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도 공산운동권 권력 패러다임에 들어가 있어서 엉뚱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엉뚱한 생각. 제 페이스북에 와서 우파라는 사람들이 김일성 회고록 좀 읽으면 안 돼?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읽고 싶으면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파일 구해서 갖다 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것은 28만 원이나 주고 합법적으로 판매하면서 김일성을 합법화하고 김일성 우상화를 합법화하면서 이제 김일성 동상까지 세우겠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것은 21세기 신사 참배입니다. 절대 안 되죠. 우리는 1948년 8월 15일에 위대한 나라가 탄생했다. 자유민들의 공화국이 탄생했다. 이 나라는 공산주의를 싫어한다. 공산주의자들이 크게 행패를 안 부리면 봐주겠지만 국가 제도를 모두 다 장악해서 행패를 부리면 싸워야죠. 피를 흘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원 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김어준의 사타니즘은 진짜 권력을 요구하는 정치적인 사타니즘이고 결국은 종북 세력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 제가 국정원 금고를 맡은 박선원 누구인가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박선원 씨한테 당신 예전에 삼민투하고 연세대 삼민투하고 그리고 미문화원 들어가고 했던 그 반미 공산주의자지. 이렇게 말하면 박선원 씨가 동의하겠습니까? 전 동의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당신이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됐는데 지금도 김일성과 이승만이 등가예요? 아니 김일성이 이승만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종북이라고 말할 거예요? 지금 공산운동권 패러다임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역사관이 다 똑같아요. NL이든 ND든 PD든 이진경이든 조국이든 김영한이든 하태경이든 박성원이든 한통속이 됐단 말입니다. 이제 이 한통속이 된 사람 전체와 1948년 체제가 싸우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 이걸 좀 내놓고 한번 싸워보자. 내놓고 싸우자 그러면은 나타나요? 한 명이라도? 이 당파상에 입각해서 자기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라. 방송에서 절대 오면 안 된다.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저를 쫓아내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주셨기 때문에 유튜브로 말합니다. 들을 사람은 다 들어요. 영향력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원하는 걸 다 해냈어요. 2014년에 UNCOI가 북한에 대해서 반인도 범죄, 침략 범죄, 전쟁 범죄로 규정할 때 저만 일하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일했어요. 심지어 그때는 제가 하태경도 써먹었어요. 통영의 딸 사건, 좋아, 인도스 학계 넘겨줬어요. 마음껏 써먹으라고. 써먹고 그 사람은 버렸죠. 국회의원 되고.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중요한 건 저는 유엔이 반인도 범죄 규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봐준 거예요.
그리고 자유 삭제하는 것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2012년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포럼을 발족했죠. 37 포럼. 3조를 지켜라. 국가보안법 7조와 헌법 4조를 지켜라. 그걸 묶어서 37 포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정권이 등장하자마자 자유를 삭제할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MPK에서 제일 빨리 캐치를 해서, 물론 저만 하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하는 거죠. 장재원 변호사님이 알려줬고 도태우 변호사님이 개헌 반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동안 목숨 걸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했어요. 이번에 세기와 더불어 발간 이제 우리가 막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세기와 더불어 발간을 막으면 저는 제가 기획했던 것 중에 3개를 다 성취하는 거예요. 조용히 일하지만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건 저의 승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공산 패러다임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이 헌법 없앨 수 있어요? 3조 없앨 수 있어요? 4조 없앨 수 있습니까? 이승만이다, 김일성이다, 공개적으로 텔레비전에 나와서 김일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권력이 없어도 파워리스 파워죠. 권력이 없는 권력이 있죠.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힘이 있어요. 선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모두 사람마다 다 방송국이 있고 사람마다 다 신문사 있어요. 아이폰 하나만 있습니까, 우리가? 저는 아이패드도 있어요. 갤럭시도 있어요. 우리 다 방송국이 몇 개씩 있잖아요. 진짜 싸움이 붙으면 우리가 질 수가 있습니까? 결국엔 이깁니다. 제가 박선원 씨 얘기를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세계와 더불어 이것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종북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종북 세력을 잡을 수 없게 된 계기가 2006, 7년의 1심의 사건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가 이미 다 장악돼 있었거든요. 주사파들에 의해서. 이 1심의 사건 때 국정원장이 이 주사파들에 의해서 잘릴 때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다시 잠깐 말씀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잠깐 만났더니 다방커피 한 잔 하자 이렇게 소박하게 얘기하시면서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때 한밤중에 대통령을 90명이 넘는 청와대 직원들이 몰려왔답니다. 벌떼처럼 몰려왔답니다. 1심에 수사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2021년에 대한민국이 참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상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주 오래됐습니다. 2016년 촛불, 소위 말하는 촛불 시위 때 이 사람들이 진짜 자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 드러낸 거죠. 하지만 그때 태극기가 정말 아름답게 광화문을 채웠죠. 그 광화문에 있었던 사람들은 촛불이 작고 태극기가 큰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맨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촛불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뒤에 가면 다 종북 세력 들어있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저 그렇게 말했어요. 제 스타일이 그래요, 원래. 저는 그냥 가서 말합니다. 통합진보당 사람들 만나면 말해줘요, 제가. 당신들 지금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 다 뒤에 다 그 대남 공작 세력 다 들어있는 거? 저는 가서 다 말해줘요. 그리고 사진도 찍고. 전 20년 내내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경호원 필요 없냐고. 경호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은 겁쟁이들이에요. 저는 그냥 정말로 니네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물어볼게. 진짜 김일성이냐? 이렇게 바로 물어봐요. 박선원이라는 사람이 1심의 사건 때 연루됐을 때 바로 소송을 내서 이겼어요.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비서관이 이기지 그러면은 누가 이겨요?
권력 갖고 눌렀어요. 그런데 생각은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이 천안함 때 뭐라고 했습니까? 천안함 때. 아마 천안함 때 그거는 북한 어뢰가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 기뢰일 거야. 이런 말이 어떻게 쉽게 나옵니까? 1심회가 자기는 아니다. 종북이 아니다. 말을 해봤자 다른 생각이 다 똑같잖아요. 그런 사람이 국정원의 돈과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기조실장이 됐어요. 야, 참. 그러고도 한국이 돌아갑니다. 저는 이 386 세대, 지금 586이 됐죠. 이제 686이 되겠네요. 근데 왜 당신들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의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이 북한하고 중국과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들은. 북한, 중국과. 북한과 중국이 공산당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능력은 강화시키잖아요. 그때 김승규 원장께서 과학 수사를 통해서 그 엄청난 정보를 다 100만 페이지 이상의 정보를 모두 다 문서화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 종북들이, 그 종북 변호사들이 디지털 문서 자체의 증거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물고 내려주는지 아세요? 말하자면 이제는 IT 기술과 과학 기술까지 동원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심의 사건에 저 CD라든지 USB 속에 들어있는 그 스테가노그라피를 전부 암호를 풀어서 다 해독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들어있습니까? 시민단체 환경운동 통한 반미운동 방안 북에 올렸죠. 총선 민노당 출마 후보 북에 올렸죠. 뭐 등등입니다. 심지어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시민단체 업무 내용. 해독이 안 된 문서도 있어요. 그긴 더 심각한 정보가 있었겠죠. 나중에 이 김성규 원장이 과학 수사를 통해서 사임이 되고 나서도 수사를 계속 하게 하고 이 자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데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 1심에 연루된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의 간부기도 했죠.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표를 보내드렸는데 이 싸움은 이미 공산운동권 패러다임과 1948년 체제의 싸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있는 사람들 1948년 체제의 뜻도 모릅니다. 뜻도. 지금 내각제 얘기하는 사람들, 내각제,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내각제 세력과 손을 잡고 나라를 만든 건 사실이지만은 그때 그 내각제 세력, 지금 조중동 세력이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공산운동권 권력 패러다임에 옮겨가 있어요. 아주 황당한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탄핵의 강 어떻고, 탄핵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지, 탄핵을 잘못해서 공산운동권 중에서도 가장 악질을 불러들였으면 인정을 해야지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습니까? 많이 덮어보세요, 덮이는지. 여러분, 제가 너무 당당하죠? 이상하게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당당해져요. 진리, 진실, 좌파들이 계속 진리, 진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실, 진리의 유통이 어떻고 너무나 세련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파성에 입각해서 저희가 약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가 1948년 체제가 약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도 당파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다. 일시적으로는 모르지만 70년 갔을 때 지금 우리 연자제 같은 거 없어요. 부모 중에 월북했다고 지금 차별받지 않죠? 70년 내내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점점 더 자유를 확장시켜줬고 심지어는 공산주의도 상당히 허용해졌더니 이제는 국가 전체를 내놓으랍니다. 그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자유민의 공화국으로 탄생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위기에 처했는지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아니고 책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20년도 넘게 이 싸움을 하면서 저는 항상 언제 얼만큼 말하나 그 양을 정하는 게 제 일이에요. 1999년에는 이만큼 말하고 2000년에 이만큼 말하고 2021년에는 얼만큼 말. 지금도 다 말을 못해요. 제가 책을 쓴다 해도 반도 얘기 못해요. 아직도 반 이상은 남아있어요. 살아있으면 다 말하겠죠. 그렇지만 왜 이렇게 천천히 갈 수밖에 없나? 그것은 1948년 체제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빨갱이라고 다 죽여버리면 아주 편하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 사랑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참 저희가 골치가 아프지만 그 사랑의 신이 궁극적으로 이긴다는 것은 우리한테 복음입니다. 대한민국은 복음 속에 굿 뉴스 속에 가스펠 속에 탄생한 위대한 자유민의 공화국입니다. 그 신앙을 갖고 끝까지 싸우면 우리가 승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000명 회원 운동에 꼭 함께 해주세요. 제가 왜 3,000명만 말하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와 함께 할 것 같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바쁩니다. 크리스찬은 많지만 제자는 적거든요. 크리스찬은 정말 부지기수로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적죠. 제자도라는 것은 즐기는 세계가 아니라 아주 골치 아픈 아주 맨날 아프고 울고 다니는 세계예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으면 참 편하게 살겠는데 디사이플십이라는 것은 고통을 감내하는 세계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어봤자 한 3,000명 될까? 전 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제 동지는 3,000명 이상 될 수 없다. 3,000명이라도 예수님을 따라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교 단체는 아니지만 지금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 무시무시한 우상 숭배의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악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은 기독교 10계명을 아는 사람들밖에 없죠.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에도 솔직히 고백하고 싶어요. 이제 이만큼 하고 좀 그만하면 안 되겠나 맨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후원금도 없어요. 그런데 매일 하루의 노동을 끝내면 저희한테 이렇게 13,000원? 14,000원 이렇게 11조를 넣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요. 가끔씩은 12,000원도 있고 14,000원 이렇게도 있어요. 그래서 못 그만두고 있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분이 제 강의를 들을 것 같아요. 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20년 이상 이 일을 한다는 게 정말 피로의 극치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세계와 더불어를 출판을 막으면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너무 더러워졌잖아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